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세계문화사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해적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현재 되게 유명했죠. 지금은 요즘엔 조금 소말리아 해적이 주춤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 소말리아는 수도는 모가디슈고요. 이슬람 국가죠. 근데 1960년에 독립을 했는데 영국령 소말리아가 먼저 독립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령 소말리아도 잇따라서 독립하면서 그 영국령 소말리아와 이탈리아령 소말리아가 합병됐어요.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역사가 되게 짧은 거죠. 그런데 1991년에 내전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과도 정부와 반군 간의 세력이 계속 대립이 계속됐던 거죠. 이 소말리아의 위치는 아프리카의 뿔 이렇게 부르는데요. 에티오피아 옆에 있고요. 아덴만과 예멘, 그리고 동쪽에는 인도양이 있어요. 소말리아 아덴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저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있고요. 그 지중해 쪽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배들이 홍해를 지나서 아라비아로 나가려고 하면 이 소말리아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저 아덴만 있는 쪽이요. 저 좁은 목을 지나야만 하는 거죠. 많은 배들이 당연히 이 중요한 곳을 지나고, 그러니 소말리아 지역은 해적질하기 너무 좋은 곳인데, 소말리아라고 하는 국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너지면서 소말리아 해적이 극성을 부르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영 중인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되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가디슈는 소말리아 수도가 모가디슈인데 199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전이 벌어진 그 상황이 바로 이 영화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는데 남한의 대사관과 북한의 대사관원들이 함께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해 나오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연도별 해적 사고 발생 건수를 보시면 이 통계는 2016년부터 2020년의 통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덴만의 여명에서 그 사건이 2012년인가 이렇거든요. 근데 보시면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쪽의 사건 발생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서아프리카 쪽이 굉장히 늘었고요. 아시아 쪽도 굉장히 많죠.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동아프리카 쪽에 지금 소말리아 쪽으로 워낙 그 많은 뭐랄까 군사력이 들어가면서 이 해적들을 진압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 그래서 서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해적들이 많이 움직인 것도 있고 아무래도 아직도 이 소말리아 해역이 위험하니까 많은 배들이 이 서아프리카 쪽으로 돌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길목에서 또 해적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는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말라카 해협 쪽으로 또 해적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적이라고 하면 해상에서 배를 습격해서 제한을 강탈한 강도들이죠. 근데 오늘날의 법에서는 해적은 인류의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어느 나라의 군함이든지 해적이라고 간주되면 납포할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적이 발생하는 것은 인류가 이 해상으로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해적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해적의 큰 세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해상 무역의 주요로죠. 많은 중요한 물품들이 다니는 곳에 당연히 해적들이 몰려드는 거죠.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해적에 대한 기록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고 하고요. 로마 시대에도 해적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었다고 해요. 해적들의 주요 상품은 노예였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농장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대농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농장에 필요한 노예를 공급하는 것들이 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잖아요. 시저. 근데 시저도 이 기원전 75년에 로도스 섬으로 그 변론술을 배우려고 이제 가는데 해적들한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고요. 폼피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이사르보다 사실은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지냐면 해적 소탕으로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군사력을 인정받아서 이 사람에게 전권을 위임했어요. 해적을 소탕하는 전권을 위임받아서 40일 만에 서부 지중해 해적을 소탕했다고 합니다. 해적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이킹이죠. 바다의 전사. 바이킹은 그래서 해적 민족 이렇게도 부르죠. 이 스칸디나비아의 그 북게르만 민족들에서 노르만족 이렇게 부르는데 대략 한 800년에서 1050년 사이에 활약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한 4세기 5세기의 이 게르만족의 이동에 이어서 제2차의 바다의 민족이동 이렇게도 부르죠. 그 793년에 영국의 잉글랜드의 린드스판 소원을 약탈한 것이 바이킹이 이제 유럽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겨울에 644km의 북해를 가로질러서 침입했다는 거죠. 이 바이킹들은 뼛속까지 전사라고 하는데 이 바이킹 전사의 모습을 보시면 쇠사슬 갑옷을 입었고 그리고 투구를 썼고 실용적인 투구 그리고 방패 그리고 검을 지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도끼. 저 도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삼국시대부터도 도끼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던져서, 그러니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도끼 사용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바이킹 전사들의 전투력도 유명하지만, 바이킹의 항해술과 조선술도 워낙 유명하죠. 그 배가 좁고 길었대죠. 그리고 얕아서 강, 호수, 운하 어떤 수로도 항해할 수 있었고 스피드가 굉장해서 최고 시속이 대략 한 28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바이킹의 선박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바이킹의 세력 확장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보시면 뭐 북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브롤테어를 해서 지중해로 해서 저기 지금 이탈리아 남부까지도 들어가죠. 그리고 발트해 쪽으로 가서 러시아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거쳐서 북아메리카 쪽으로도 바이킹들이 진출을 하죠. 해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헨리 8세와 앤 불린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던 이 시기가 1500년대인데 이 시기는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상의 발견이 이어지는 대항해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시대여서 이제 유럽이 대서양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스페인이죠. 에스파냐. 이 신대륙 발견을 먼저 하게 되면서 그 멕시코나 페루에서 생산되는 금은을 약탈해서 이게 이 스페인 왕실, 에스파냐 왕실의 수입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터는 거죠. 국왕이 이제 이 당시에는 사실 영국은 상비군이 거의 없거든요. 해군도 없죠.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에게 약탈 허가증을 줘서 스페인의 배들을 약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는 거죠. 그 적국 선박 납포 면허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납포선 납포라고 이게 배를 잡는 건 납포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의 배를 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정말 이렇게
강도질이죠. 강도질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적선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식적인 허락뿐만이 아니라 투자금도 돼서 이 강도질에 대한 대가를 나누는 거죠. 존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집안 자체가 이 해군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적질도 했다가 사략선의 선장도 되었다가 해군 제독이 되기도 하는 거죠. 노예무역에 종사를 하고요. 이 에스파냐 무적 함대와의 전투에 참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 상강무역이라고 우리가 설탕을 주제로 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서인도 제도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만드는데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를 해서 설탕을 또 유럽으로 가져가고 이런 무역체 시스템에서 이 노예무역을 구상한 사람이 바로 이 존 호킨스였다고 합니다. 존 호킨스의 사촌이었다고 하는 프랜시스 드레이크. 이 사람 해적이며 군인이며 탐험가. 1577년에 5척의 배를 이끌고 대서양에서 마젤란 해협을 거쳐서 태평양까지. 지금 보시면 유럽에서 대서양을 지나서 남아메리카를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 바퀴를 돈 거예요. 물론 세계 일주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가는 지점에서 에스파냐 식민지, 스페인의 식민지나 배를 공격해서 막대한 재벌을 약탈한 거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보물들을 탈탈탈탈 털어서 영국으로 귀국을 해서 기사자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드레이크의 보물선 탈취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런데 1588년 영국과 이 에스파냐 사이가 계속 이제 나빠지면서 결국엔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1588년이거든요. 그 당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부르는 이름이 아르마다여서 아르마다 해전 이렇게도 부르는데 스페인이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데 1587년에 이 드레이크가 자기 휘하에 몇 척의 배를 이끌고 에스파냐 함대를 습격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스파냐의 그 배들 그 당시엔 다 목선이잖아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파냐의 전쟁이 뭐랄까요? 쳐들어오는 게 1년이 더 늦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영국 군대와 에스파냐 군대가 맞붙으면서 영국은 해군이 없으니까 이 왕실 소속 군대들하고 이 해적선들 개인적인 배들을 다 모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영국 함대 부사령관으로서 이 잉글랜드 함대를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해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카리브해 해적이 가장 유명하죠. 이 카리브해는 그 당시에는 이제 에스파냐 식민 지역이어서 스페니시 메인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한 해적선의 깃발이에요. 이 해적선 깃발은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 군대에서도 이 해적선 깃발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카리브해를 보여준 지도고요. 스페니시 메인이요. 보시면 가운데 이 카리브해에 있고 그리고 쿠바 섬이 보이고요. 쿠바 섬 밑으로 있는 게 지금 자메이카고 그리고 쿠바 섬 오른쪽으로 있는 게 아이티랑 산토도밍고 있는 그 히스파니올라 섬이고요. 그리고 쿠바 섬 위쪽으로 저 북아메리카에서 뻗어내려온 반도가 플로리다죠. 저기 다 처음에는 스페인의 소유였던 거죠. 이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을 버커니어라고 부르는데 이 버커니어들은 주로 신교도 해적이에요. 신교도 해적이어서 구교도인 에스파냐의 배를 터는 거죠. 그 당시 가장 부자였던 에스파냐의 배를. 해적들은 뭐 군인, 선원, 탈영병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해적질의 황금세를 여는데 이 시기에 이
17세기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카리브해를 이렇게 차츰차츰 식민지화를 해나가면서 사탕수수 농장을 늘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털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유명한 해적들을 몇 명을 찾아봤는데요. 바르톨로메 사프라고 하는 해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페인의 보물선을 털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진짜 보물이 뭐냐면 스페인 선장대 길잡이 지도책이었대. 아틀라스라고 부르는. 근데 지금이야 워낙 정보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정보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1400년대 초반부터 포르투갈이 대서양 항해를 조금 해서 축적한 그 정보에다가 스페인이 만들어낸 그 엄청나게 중요한 그 지리적인 정보를 모은, 집합해서 모은 정보가 바로 이 지도책 아틀라스였는데 이게 영국 해적의 손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배들이 다니는 항구, 곳, 이런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톨로메 샤프가 그 당시 국왕이었던 영국의 찰스 2세에게 이걸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책 아틀라스는 이 영국 해적들의 필수 품목이 되는 거죠, 이제. 이미 1450년 이후에 인쇄술도 발달했으니 얼마나 책으로 만들어내기가 쉬웠겠어요. 정보만 주어지면. 헨리 모건은 삼촌이 자메이카의 부총독이었대요. 그러니까 해적질을 하는데 자메이카 정부의 비호를 받는 거죠. 그러다가 자메이카의 함대 제독이 돼요. 함대 제독이 해적인 거죠. 산하포선. 자기는 합법적인 노략질이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면허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거대한 병력을 지휘하면서 스페인의 요새들을 공격해 나가는 거죠. 제일 유명한 해적은 바르톨로뮤 로버츠라는 사람이었대요. 항해사로 일하다가 해적한테 납치가 되어서 해적질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뛰어난 능력이어서 해적들한테 선장으로 선출이 됐대요. 정말 전설적인 해적질을 하는 거죠.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교전 중에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든지 보물섬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해적의 민주주의도 유명하대요. 선장의 지휘권이 있지만 공동의 해적들 공동의 투표권이 있고 그래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 그래야지만이 거친 이 상황에서 함께 살아갈 거 아니에요. 여자 해적들도 있었답니다. 앤 보니, 메리리드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진 그런 여자 해적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해적들이 워낙 극성을 부리니까 스페인이 프랑스와 함께 조약을 맺어서 이 해적을 몰아내고자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30년대까지 정말 해적들의 황금시대였대요. 그 당시에 이 노예무역을 기반으로 한 삼각무역 체제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무역이 이루어진 체제에 그 편승한 해적들의 황금시대가 이루어졌던 거죠. 하지만 이제 1730년대가 지나고 나면은 영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전에는 해군이 없었지만 상비군으로 해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유럽에서 국가 간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면서 해양 국가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영국이 그 맨 앞에 서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해적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회유는 끝나고 응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해적의 황금시대는 지나고 그 막강한 해적의 세력은 다 영국의 해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